충격! 미국이 한국에게 느닷없이 3,5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반응입니다. 세계 경제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한 한국. 미국과의 관계를 망치고 동맹국들을 혼란에 빠뜨린 한국의 무모한 결정이 가져올 재앙적 결과는 무엇일까요? 대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했길래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을까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데이브라고 부르죠. 새벽 3시였어요. 컴퓨터 화면이 어둠 속에서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죠.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 상황 긴급. 저는 국제무역 분석가예요. 여러 나라 정부와 큰 회사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일을 하죠.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그날 아침처럼 놀란 적은 없었답니다. 3,500억 달러. 처음 그 숫자를 봤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읽어봤죠. 틀림없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한 금액이었어요. 그것도 현금으로요. 손이 떨렸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조지타운에 사무실이 있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죠. 창문 너머로 포토맥 강이 보입니다. 보통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답니다. 문서를 열었어요. 비밀 표시가 찍혀 있었죠. 읽으면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몇 달 동안 추적해왔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을 압박하고 있었죠. 유럽도, 일본도, 캐나다도, 멕시코도요. 하지만 한국에 대한 이번 요구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왜 현금이었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투자를 약속하면 됐어요. 공장을 짓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런 약속들이요. 하지만 한국에게는 다르게 요구했죠. 차갑고 딱딱한 현금 3,500억 달러를요. 저는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부모님이 대만에서 이민 오셨죠. 그래서인지 아시아 정세에 특히 관심이 많았답니다. 한국은 제가 가장 오래 연구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문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루트닉 상무장관이 협상을 일부러 늦췄더군요. 관세 발표 하루 전까지요. 이건 전술이었어요.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거였죠. 다른 동맹국들과 협력할 시간을 참지 않으려는 거였습니다. 혼자 남겨두면 겁을 먹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면 돈을 낼 거라고요.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읽었죠.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한국 정부가 거절했더군요.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어요. 명확하고 공개적인 거절이었습니다. 우리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 없고 내지 않을 것입니다.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한국 정부를 봐왔어요. 항상 조심스러웠죠. 외교적이었고요.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답니다. 때로는 너무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였죠. 클라이언트들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리엔 사람이 없었죠.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세부 사항들을 확인했죠. 미국 정부는 한국에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어요. 모든 한국산 제품이에요.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전부요. 이건 한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될 거였죠. 그래서 3,500억 달러를 요구한 겁니다. 관세를 피하려면 돈은 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숫자를 계산해 봤어요. 3,500억 달러는 한국 GDP의 거의 20%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어떤 나라도 그런 돈을 그냥 낼 순 없어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료에게 연락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멈췄죠.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문서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분석 보고서였어요. CIA와 국무부가 작성한 거였죠. 한국이 중국과 비밀 회담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그냥 무역 분쟁이 아니었어요.
지정학적 위기였죠. 한국이 미국을 떠나 중국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지난 6개월간 모은 자료들이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한국의 경제 상황, 중국의 전략들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돈이 필요했어요. 재정 적자가 심각했죠. 그래서 동맹국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밀어붙였어요.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까요?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까요? 피가 식었어요. 하지만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이 상황을 제 클라이언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삼성, 현대, LG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은요. 한국에 공장을 가진 회사들은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뭔가 빠뜨린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중요한 뭔가를요. 문서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요. 그리고 발견했죠. 한국이 일본과도 접촉하고 있었어요. 비공식적으로요.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공통의 위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이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단순히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죠. 전체 동아시아의 동맹체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청각기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명이 찾아오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세상이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뉴욕에서 걸려온 거였죠. 제 가장 큰 클라이언트였어요. 데이브, 한국 상황 들었어?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는 안전한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한숨을 쉬었죠. 회의 잡아. 오늘 오후에. 긴급이야.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 위기가 어떻게 끝날까요? 한국이 결국 굴복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새로운 길을 선택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정말로 한국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황금빛이 사무실을 채웠죠.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습니다. 오늘은 카페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았죠. 그리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의 선택, 동맹의 위기와 새로운 질서의 시작.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미국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는 깊은 조사에 들어갔어요. 비밀 경로를 통해 얻은 재무부 자료들을 밤새 들여다봤죠.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더군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38조 달러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였어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설명해 드릴게요. 38조 달러면 한국 돈으로 약 5경 원이에요. 5경이라는 숫자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죠. 오랫동안 금융분석 일을 해온 전문가들조차 이 숫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어했답니다. 제가 발견한 건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죠. 저는 이걸 동맹 현금화라고 불렀어요. 친구들에게서 당장 돈을 뽑아내서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4월 초,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 무역 관계자들을 비공식으로 만나기 위해서였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 리가 없어. 동맹국에게 이런 짓을 할 리가. 하지만 서울에서 들은 이야기는 제 최악의 예상을 확인시켜줬어요. 마지막 순간에 조건을 완전히 바꿨어요.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죠. 유럽 국가들한테는 투자 약속만 받는데 우리한테는 현금을 요구하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관계자들이 일본도 다른 조건으로 협상했다고 말하자 루트닉이라는 미국 협상가가 거짓말을 했답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기로 했다고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액수였죠. 일본조차 그런 미친 짓은 생각도 못할 거예요. 저녁이 되어 우리는 강남의 한 식당 게이실에서 만났어요. 소주잔이 오가는 가운데 한 관계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파산시키려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3,500억 달러는 한국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외환 보유고를 훨씬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만약 우리가 그 돈을 낸다면요. 그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몇 달 안에 우리 화폐가 공격받을 겁니다. 투기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제가 계산했던 것과 똑같은 결론이었어요. 이 요구는 그냥 공격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금융 안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재앙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금융가를 걸었어요. 빌딩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사람들은 출근길에 바빴고 거리는 활기차라 보였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이렇게 큰 위기 상황인데도 한국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거든요. 주식시장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환율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이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죠. 한국이 미국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걸요. 이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자기 방어였어요. 그것도 예술작품 수준의 방어였죠. 제가 목격하고 있는 저항 전략은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동맹 구조를 바꿔놓을 거예요. 며칠 동안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경제학자들, 정부 관계자들, 기업인들까지요.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 대학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부채 문제는 심각해요. 그들은 빠른 해결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동맹국들에게 손을 뻗은 겁니다. 하지만 이건 동맹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강도질이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국이 저항하는 거고요. 서울 거리를 걷다가 저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노트북을 열었죠. 제가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명확한 그림을 그려주더군요. 미국은 단기적으로 현금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국처럼 외환 보유고가 많은 나라를 타깃으로 삼은 거죠. 하지만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나라의 안전망이에요. 그걸 함부로 쓸 수 없답니다. 창밖을 보니 학생들이 학교로 가고 있었어요. 직장인들은 회의에 가고 어머니들은 아이 손을 잡고 걸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까? 저는 생각했어요. 자기 나라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는지. 한국이 만약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이 평화로운 일상이 깨질 수도 있어요. 금융위기가 오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고 가족들이 힘들어지죠. 하지만 한국이 거부한다면요?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무역에 문제가 생기고 안보 협력이 약해질 수도 있죠.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저는 며칠 더 서울에 머무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자료를 모았죠.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해졌어요. 한국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 그들은 미국의 블러프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어요. 협박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국의 경제를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용감했어요. 하지만 위험하기도 했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각각의 불빛이 누군가의 삶을 나타내는 것 같았죠.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뉴스를 확인했어요.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긴장은 계속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회의가 열리고 있을 거예요. 제 조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깊은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걸 밝혀낼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동맹 시스템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답니다. 그날 저는 강남에 있는 현대 본사에 있었어요. 유리로 된 높은 건물 안에서 임원들과 회의 중이었죠. 갑자기 누군가가 노트북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조지아 공전이 급습당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회의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더군요.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어요. 미국 조지아주 당국이 현대자동차 공장에 들이닥쳤다는 뉴스가 실시간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비자 위반 혐의라고 했죠. 저는 즉시 알았어요. 이건 정치였습니다. 유럽 회사들은 왜 안 건드리죠? 한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독일 기업, 프랑스 기업, 영국 기업. 비슷한 상황인 곳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어떤 곳도 급습당하지 않았죠. 오직 한국 기업만 표적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겁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3,500억 달러를 내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을 괴롭혀서 우리 정부가 굴복하길 바라는 거죠.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수십 년간 국제 비즈니스를 해온 베테랑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서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분은 손을 떨고 계셨죠. 트럼프 행정부는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역효과를 낳을지 말이에요. 48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3개의 대기업이 움직였어요. 미국 확장 계획을 재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죠.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몇 주 동안 정말 바빴어요. 반도체 회사, 자동차 회사, 배터리 회사, 전자제품 회사. 가능한 모든 기업의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비밀 유지 계약서에 사인하고 그들의 속마음을 들었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내부 문서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가 특히 흥미로웠어요. 텍사스에 짓던 공장이 있었죠. 그런데 영리하게도 딱 적당한 선까지만 지었더군요. 건물의 뼈대와 기본 시설은 완성했지만 정말 비싼 장비들은 아직 설치하지 않았어요. 언제든 손을 털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놨던 겁니다. 상성 임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만약을 대비한 거였어요. 설마 했는데 현대자동차는 더 직접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국으로 보내려던 차들의 방향을 바꿨어요. 남미로, 유럽으로 수출 노선을 변경했죠.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LG는 어땠냐고요? 미시간에 짓던 배터리 공장 3단계 확장을 멈췄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요. 언론에는 일정 조정이라고 발표했지만 제가 본 내부 문서는 달랐습니다. 무기한 보류라고 적혀 있었죠. 어느 날 저녁 한 CFO와 만났어요. 재무 최고 책임자죠. 그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분의 말이 계속됐어요. 이미 지은 공장은 유지할 거예요. 서명한 계약은 지킬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약속? 그건 동결이에요. 미국이 안정될 때까지는요. 제 경력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평가를 동맹국 기업으로부터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기업이고 사람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기업들이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데이터가 이거 증명했어요. 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었죠. 예전에는 미국 프로젝트가 나오면 거의 자동으로 승인됐어요. 미국이니까 안전하지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적대적 정부 행동을 가정한 리스크 평가를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쏟아졌어요. 미국 정부가 언제 또 공장에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전제를 깔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동맹국에 대해서요. 한 전략가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이건 냉전 시대 소련에 대해 세우던 계획이에요. 미국에 대해 이런 걸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어요. 배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70년 동맹이 이렇게 쉽게 금이 갈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냉각 효과는 즉각적이었고 측정 가능했어요. 제가 정리한 숫자들을 보면요. 계획됐던 신규 투자 87% 감소, 설비 구매 주문 62% 연기, 인력 채용 계획 74% 축소. 이건 단순히 조심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상 투자 중단이었죠. 더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조지아 급습부터 이 모든 변화까지 단 2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기업들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 수 있죠. 어느 반도체 회사 부사장과 저녁을 먹었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물으셨어요. 미국이 우리 회사를 적으로 본다면 왜 우리가 거기 공장을 지어야 하나 라고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 질문이 너무나 당연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기업들을 겁주려 했어요. 한국 정부가 돈을 내놓게 만들려고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기업들은 겁을 먹긴 했지만 그래서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게 아니었어요. 대신 미국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죠.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미국이 원하던 결과일까요? 동맹국 기업들이 줄줄이 투자를 멈추는 게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요. 70년 동맹의 눈물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시범효과라고 이름 붙인 현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마치 물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점점 넓게 퍼지듯이요. 처음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겉으로는 미국의 관세 요구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제 손에는 일본 자동차 회사 2곳에 비밀 전략 문서가 있었죠. 그 문서를 읽으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일본도 한국과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더군요. 문서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미국 시장 의존도를 15%에서 20%까지 줄인다는 계획이었어요. 대신 동남아시아, 유럽, 남미로 생산 공장을 옮기겠다는 거였죠.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해 봄, 파이낸셜 타임스라는 유명한 신문이 저를 인터뷰했어요. 유럽의 탈미국화에 대한 기사였답니다. 제 말이 신문에 그대로 실렸죠. 한국이 안 된다고 말할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다른 동맹국들도 자기 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공개적으로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모두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죠. 한국이 만든 선례를 따르는 거였답니다. 6월에 저는 벨기에 브뤼셀에 갔습니다. 나토 국가들의 무역 장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모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미국 눈치를 보지 않더군요. 미국의 동맹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에요. 미국 스스로 동맹국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장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같은 생각이었답니다. 저는 데이터를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즉시 굴복한 나라들에게만 효과가 있었어요. 유럽이 6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사실 그건 대부분 허구였죠. 하지만 유럽은 이제 미국의 기대에 묶여버렸습니다. 반면 한국의 저항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마치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처럼요. 한국이 용감하게 임금님은 옷을 입지 않았어요 라고 외친 셈이었죠. 현실은 이랬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더 필요로 했어요. 한국이 미국 시장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요. 특히 미국이 15%에서 25%나 되는 높은 관세 장벽을 세워놓은 상황에서는 말이에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했어요. 삼성과 LG와 엄청난 계약을 맺었다고요. 반도체 칩 생산에 23조 원, 배터리 공급에 6조 원이었답니다. 모두 합치면 거의 30조 원이 넘는 돈이었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모순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미국 정부는 한국을 처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술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인공지능 칩도 대용량 배터리도 모두 한국 없이는 만들 수 없었죠. 한쪽에서는 칼을 들이대고 다른 쪽에서는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국가경제위원회에 제출하는 극비 문서였죠. 제목은 간단했어요. 인지 부조화, 트럼프 전략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보고서에서 저는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위협하는 바로 그 기업들을 미국 기업들이 의존하고 있다고요. 이런 모순된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었어요.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은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필요했습니다. 전기차 회사들은 한국의 배터리가 필요했어요. 한국 없이는 미래 기술을 만들 수 없었죠. 제 컴퓨터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띄워져 있었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붉은 선들이 뻗어나가고 있었답니다. 일본으로, 유럽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요. 한국의 선택이 만들어낸 파급 효과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어요.
세계 질서가 바뀌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의 관계가 영원히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한국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 파문은 멈출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어요.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용기를 봤죠. 그들도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각국에서 날아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모두 같은 내용이었죠. 한국 모델을 연구하라. 그들의 전략을 배워라.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복종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동맹국들이 하나둘씩 독립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제가 연쇄 효과라고 부른 현상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용기 있는 선택이 다른 나라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그리고 그 영감은 다시 또 다른 나라로 퍼져나갔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저항은 트럼프 전략의 근본적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21세기에는 더 이상 힘만으로 동맹을 유지할 수 없어요. 상호 존중과 공동이익이 필요합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일은 끝나지 않았답니다. 세계는 계속 변하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를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컴퓨터 화면의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붉은 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죠. 연쇄효과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7알 말이었어요. 김민석 총리가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죠. 제가 몇 달 전부터 예측했던 그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총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통화 수합 협정이 없다면 3,500억 달러 투자 기금은 불확실하다고요. 내교적인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았죠.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이야기해왔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한국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국무부와 컨설팅 중이었어요. 인터뷰가 방송되자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죠. 중간급 공무원들은 화가 났더군요. 한국의 무례함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고위 경제고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계속 말해왔던 것을 이해했죠. 한국이 미국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카드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요. 제 설명은 간단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생산 없이는 AI 개발이 멈춥니다. 한국 배터리 없이는 청정 에너지 전환이 흔들려요. 한국 자동차 투자 없이는 여러 미국주들이 경제 위기에 직면하죠. 데센트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의 한계점을 평가를 단하고 했어요. 저는 모두에게 말해왔던 그대로 대답했죠. 한국에게는 한계점이 없다고요. 이건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한국은 자국 경제를 특별하게 설계했습니다. 어떤 단일 시장에도 의존하지 않도록요. 그들은 중국을 지켜봤죠. 중국이 미국 시장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서 취약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3,500억 달러 요구는 사실 미국의 한계점이었어요. 한국의 한계점이 아니었죠. 찹취적인 전술이 동맹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밀 메모를 작성했어요. 그 메모가 미국 정책을 바꿨다고 믿습니다. 물론 공개적인 공로는 절대 받지 못하겠지만요. 본성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현금 지불을 계속 압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5년간 5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철수할 겁니다. 반도체 공급에 재앙적인 혼란이 올 거예요. 그리고 한미동맹이 기능적인 파트너십으로서 사실상 끝날 것이었죠. 예산은 명확했어요. 손에 쥔 3,500억 달러가 잃게 될 5천억 달러보다 가치 있을까요? 게다가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붕괴까지 더하면요. 답은 뚜렷했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제 소식통을 통해 들었죠. 재무부가 한국에 수정된 제안을 보냈다고요. 현금 지불 요구가 조용히 철회되었습니다. 대신 유럽과 유사한 투자 프레임워크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대부분 상징적이라는 뜻이었죠. 미국이 원했던 즉각적인 현금 투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겼어요. 지지 않음으로써 승리한 거였죠. 그 순간을 돌이켜보면 여러 감정이 들었어요. 안도감도 있었고 약간의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느꼈죠. 왜 이렇게까지 와야 했을까요? 왜 두 나라가 이렇게 벼랑 끝까지 가야 했을까요? 사무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여름하늘이 푸르렀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죠.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마코에서 벌어지는 이런 협상들을요. 수십억 달러가 오가고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들을요.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국무부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잘했네. 자네 메모가 결정적이었어. 짧은 통화였죠. 하지만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보고서를 준비해야 했죠.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일 뿐이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현금 요구는 사라졌지만 다른 이슈들이 남아있었어요. 비자 문제, 통화 수합, 방위비 분담금까지요. 협상 테이블은 여전히 뜨거웠죠.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미국은 이제 한국을 다르게 봤습니다. 압박할 수 있는 약소국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파트너로요. 제가 배운 교훈이 있었어요. 힘이란 단순히 경제 규모나 군사력만이 아니라는 거였죠. 전략적 가치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이었죠. 반도체 없이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없이는 미래가 없었어요. 한국은 이걸 알았고 그 지식을 지렛대로 사용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협상의 최종 결과는 무엇일까요?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한국이 있다는 거였죠. 제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긴 하루였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역사의 작은 부분에 제가 참여했다는 사실이 뿌듯했죠. 내일은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릴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작은 승리를 축하할 자격이 있었어요. 한국의 승리이자 공정한 협상의 승리였습니다. 10월의 아침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사무실에서 저는 최종 합의 문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더미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었다는 걸요. 3,500억 달러.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본질은 돈이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친구 나라들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는 거였답니다. 한국은 아니요 라고 말했어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고객들에게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3가지 중요한 결론을 정리했죠. 첫 번째는 관세라는 무기의 한계였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협박하면 다들 무서워서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한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나라들은 이미 충분히 발전했거든요. 미국 말고도 거래할 곳이 많았답니다. 중국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었어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이런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미국만 믿고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모두가 깨달은 거예요. 한국 회사들은 재빨리 다른 나라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죠. 일본도 그렇게 했고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번째 결론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자체가 불안정해졌다는 거였어요. 미국은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죠. 나라 빚이 너무 많아서 언제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게 안전한 투자였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회사 사장님들은 미국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나라 정치인들이 또 갑자기 듀칩을 바꾸면 어떡하지? 우리가 지은 공장을 그냥 빼앗으면 어떡하지? 예전에는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곳에 투자할 때만 이런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에 투자할 때도 똑같은 걱정을 하게 됐답니다. 정말 큰 반화였죠. 세 번째는 동맹의 균열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70년 넘게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은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동료였죠. 하지만 이제 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 같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친구들에게서 너무 많은 걸 빼앗으려 했기 때문이었죠. 친구 사이에서 돈 내놔, 안 그러면 관세 올린다고 협박하면 그 우정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 회사들에게 조언했습니다. 미국 투자를 최소한만 유지하세요. 진짜 중요한 투자는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조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거의 정부 정책처럼 됐답니다. 한국의 모든 큰 회사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삼성은 텍사스 공장을 완성할 거예요. 하지만 원래 계획보다 규모를 줄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의 약속은 지킬 거예요. 하지만 추가 확장은 완전히 멈췄죠. LG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계약한 프로젝트는 끝낼 거지만 새로운 건 시작하지 않았답니다. 이건 완전한 철수가 아니었어요. 전략적인 거리두기였죠. 우리는 약속은 지킬게요. 하지만 더 이상 당신만 믿진 않을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세계 곳곳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를 요구했던 게 결국 미국에게 수조 달러의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였죠. 한국이 용기 내서 안 돼요 라고 말했을 때 세상이 깨달았습니다. 아, 미국이 한국을 더 필요로 하는구나. 적어도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릴 정도의 조건이라면 미국도 함부로 요구할 수 없구나. 다른 나라들도 이 교훈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일본도, 독일도, 프랑스도요. 우리도 당당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우리는 지금 역사의 큰 전환점을 보고 있다고 썼어요. 미국의 경제적 지배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져서도 아니고 공산주의 같은 다른 사상에 밀려서도 아니었어요. 한국의 조용한 아니요 때문이었답니다. 불합리한 요구에 대한 단호한 거절이었죠. 때로는 가장 큰 변화가 드라마틱한 전쟁이나 혁명에서 오지 않아요. 한 나라가 조용히, 하지만 확고하게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데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3,500억 달러는 여전히 한국에 있었어요. 미국으로 가지 않았죠. 그리고 이 저항의 선례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물결처럼요. 무역전쟁은 아직 계속되고 있었어요. 관세도 여전히 높았고 협상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본질적인 진실을요. 옛날 규칙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미국이 경제적 압박으로 다른 나라들의 복종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 한국의 저항은 단순히 3,500억 달러 현금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었죠. 주권을 지키는 것이었답니다. 경제적 강요가 군사적 정복이 못한 걸 이루려 할 때 한 나라가 자신의 독립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의미였어요.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도 함께요. 작지만 용감한 나라 하나가 강대국에게 아니요 라고 말했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여기 중국의 댐 시스템을 23년간 연구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최근 중국에서 목격한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9만 개가 넘는 댐을 자랑하던 중국이 사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베이징을 3시간 만에 삼킬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까지 발견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댐과 물 관리 시스템을 연구하는 전문가예요. 23년 동안 4개 대륙을 돌아다니며 댐을 연구했죠. 하지만 2025년 10월 중국에서 제가 목격한 일은 그 어떤 경험으로도 준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긴급 전화가 왔어요. 초강력 태풍 야르몰이 시속 180km의 속도로 중국 남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연구팀은 수년간 중국의 댐 시스템을 관찰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경고했죠. 중국의 물 인프라가 시한폭탄과 같다고요. 이제 그 폭탄이 터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번저우로 가는 비상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저는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했어요.
숫자들은 끔찍했습니다. 중국은 1950년대 이후로 9만 개가 넘는 댐을 건설했더군요. 그중 절반 이상이 50년이 넘은 낡은 구조물이었어요.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 프로젝트인 산샤댐이 이 위태로운 시스템의 중심에 있었죠.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한 건 산샤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연쇄 붕괴 효과였어요. 중국 남부에 도착했을 때 재앙은 이미 펼쳐지고 있었어요.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마치 해골 손처럼 보이는 뿌리가 공중에 드러났죠.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들이 장난감처럼 굴러다녔어요. 건물의 벽이 벗겨져 나가면서 내부가 인형의 집처럼 드러나는 걸 목격했답니다. 통의 타이밍은 최악이었어요. 중국의 국경절 연휴 기간과 겹쳤거든요. 중국 당국은 이 기간에 23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중 18억 7천만 명이 고속도로를 이용한다고 했죠. 교통망은 폭풍과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공격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차들이 시간당 1m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중국의 짧은 주행거리를 가진 전기차들이 수천 대씩 멈춰섰죠. 끝없는 교통체증 속에서 배터리가 다 닳아버렸거든요. 휴게소에서는 절망에 빠진 운전자들이 충전소를 차지하려고 싸웠어요. 사람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차 안에 갇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었죠. 황금 연휴는 살아있는 악몽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헬기를 타고 재난 지역을 날아다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물이 미친 듯이 불어나고 있더군요. 강들이 갈색 괴물처럼 흘러넘쳤어요. 작은 마을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던 진실은 이것이었어요. 태풍 자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진짜 재앙은 폭풍이 지나간 후에 시작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맞았어요. 빗물이 댐 저수지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통해 수위가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는 걸 지켜봤죠. 댐 관리자들은 물을 방류해야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류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경보가 울렸어요. 작은 댐 하나가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50년 된 낡은 댐이었죠.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엔지니어들이 긴급 보강 작업을 시도했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재난대책본부로 달려갔어요. 방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거대한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댐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경고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담당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 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젊은 엔지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물이 다음 댐으로 쏟아지면서 그 댐도 압력을 견디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댐도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죠. 밤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비는 계속 쏟아졌고 바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 데이터를 분석했죠. 숫자들은 명확했습니다. 여러 개의 댐이 동시에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쯤 최악의 순간이 왔습니다. 후난성의 한 중형 댐에서 긴급 신호가 왔어요. 댐 벽에 커다란 균열이 생겼다는 거였죠. 물이 그 틈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였지만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댐 벽에서 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엔지니어들이 필사적으로 틈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물의 압력이 너무 강했거든요.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제가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하류마을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이렌이 울렸고 사람들이 집에서 뛰쳐나왔죠. 하지만 이미 한밤중이었고 어둠 속에서 혼란이 가중됐어요.
아이들이 울부짖고 노인들이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물건을 챙길 시간도 없었어요. 저는 23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위험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제가 수없이 경고했던 바로 그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댐의 균열은 계속 커졌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었죠. 언제 댐이 무너질지,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져 내릴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걸요. 인간이 만든 재앙이었습니다. 오래된 인프라를 방치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안전보다 개발을 우선시한 결과였죠. 그리고 이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캐포만 지나갔지만 진짜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0월 9일 오후 2시 47분, 저는 권시성의 긴급 대응팀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렸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가 계곡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죠. 하지만 하늘은 맑았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알고 있었거든요. 제 방이 무너진 거였어요.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광시성의 제방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저는 장비를 움켜쥐고 관측 지점으로 달려갔죠.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최소 15m 높이의 거대한 물벽이 아래 계곡을 향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물은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며 모든 것을 삼켜버리더군요. 오후 2시쯤 용주 현 좌우강의 수위가 123m에 도달했습니다. 경보 수위보다 4m나 높은 거였죠. 중국 수계를 연구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빠른 물의 증가는 처음 봤답니다. 18개 강의 25개 관측소에서 수위가 경보 수준보다 5m나 높아졌어요. 수학적 모델은 명확했습니다. 연쇄 붕괴는 불가피했어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건 이게 단 열흘 만에 두 번째 대홍수라는 거예요. 연속된 태풍들이 이미 광시성을 강타했거든요. 토양은 완전히 물에 젖었습니다. 기반시설은 손상됐죠. 그리고 제대로 된 복구가 시작되기도 전에 또 다른 재난이 덮친 겁니다. 저는 피해를 입은 도시들을 방문했어요. 난닝, 충주, 바이삽, 허치. 각 도시마다 똑같은 참혹한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홍수는 베이징을 포함한 9개 성으로 퍼져나갔죠. 일부 지역에서는 물 깊이가 5m를 넘어자 1층이 완전히 잠겼어요. 옥상에 갇힌 주민들이 구조 헬리콥터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8일 밤에는 G80 광저우 고속도로가 무너졌어요. 계속된 강으로 도로 기반이 무너진 거였죠. 9일 이른 아침에는 난닝의 수도시설 근처에 지름 30m의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이건 제가 두려워하던 신호였어요. 광시성의 제방 시스템이 절대적 한계에 도달한 거였죠. 저는 그 싱크홀 가장자리에 서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홍수 방어 네트워크가 완전한 붕괴 직전에 있다는 걸요. 모든 댐, 모든 저수지, 모든 제방이 최대 용량에 도달했어요. 비가 조금만 더 계속된다면 우리는 도미노처럼 연쇄적인 붕괴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둠 속에서 구조 작업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기가 끊긴 지역에서는 손전등에만 의존해야 했죠.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지만 그들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몇 분 전에 있던 건물이 무너졌고 길이 있던 곳에는 깊은 물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밤새 더 많은 제방이 무너졌어요. 구조센터는 수천 명의 이재민들로 가득 찼죠.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이건 시스템 전체의 붕괴였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드디어 제 연구 자료들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년간 의심해왔던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물 관리 철학은 근본적으로 치명적으로 잘못되어 있었죠. 핵심 문제는 단순하면서도 파괴적이었어요. 중국은 저수지 수위를 항상 최대 용량으로 유지합니다. 물 자원 안보와 수력 발전을 위해서요. 하지만 이 관행은 치명적인 함정을 만들어냈답니다. 폭우가 내리면 저수지는 즉시 위험 수준에 도달하죠. 완충 용량이 없으니까요. 댐 붕괴를 막기 위해 당국은 긴급 방류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하류 마을들은 대피하기도 전에 재앙적인 홍수에 휩쓸렸어요. 저는 제 파일의 사례들을 검토했습니다. 마을 전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린 긴급 방류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살아왔던 공동체들이 몇 시간 만에 사라졌죠. 중국 관리들과의 긴장된 회의에서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모든 새로운 댐 건설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 댐의 안전 점검에 집중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에서 분석 보고서를 띄우며 계속했어요. 최대 수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건 모든 댐의 수명과 안정성을 침식합니다. 이건 댐들이 무너질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무너질지의 문제죠. 한 관리가 그들의 댐은 그런 압력을 견딜 수 있다고 항의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대부분의 중국 댐들이 처음부터 부실하게 건설되었다는 거였죠. 90만 개가 넘는 댐 중 절반 이상이 50년을 초과한 노후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역사적 선례를 보여줬어요. 1975년의 반차오댐 재난. 사진과 사상자 보고서를 보여주자 회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반차오댐은 기록적인 강우량과 관리 실패로 붕괴되어 약 20만 명이 사망했답니다. 이 비극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훨씬 더 나쁠 거예요. 당신들은 단일강 시스템을 따라 수십 개의 댐을 건설했죠. 상류의 작은 댐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 효과가 발생합니다. 오늘날 연쇄 붕괴는 수천만 명의 사상자와 완전한 국가 경제 붕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관리들이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현재 시스템 분석을 보여줬죠. 당신들의 비상대응 인프라는 고립된 붕괴만 가정합니다. 여러 강 시스템에 걸친 동시적 붕괴에 대비하지 못했어요. 수학적으로 현재 접근 방식은 재앙적 붕괴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기후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태풍의 강도와 빈도가 해마다 증가하는 환경에서 중국의 기반시설 관리는 자살적이었죠. 현재 시스템은 시한폭탄이고 타이머는 매년 더 빠르게 카운트다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의 눈에서 저항을 볼 수 있었어요. 문제의 범위를 인정하는 것은 수십 년간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죠. 중국의 정치 시스템에서 그런 인정은 엔지니어링을 넘어서는 위험을 수반했답니다. 저는 회의를 나서면서 제 경고가 너무 늦기 전까지는 무시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중국이 건설한 콘크리트 제국은 금이 간 토대 위에 서 있었고 조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산샤댐만 주목하고 있을 때 저는 이미 더 위험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적하고 있었죠. 바로 떼커탄 댐이었습니다. 높이 300m, 총 투자액 2,200억 위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력발전 댐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건설 일정을 검토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속도가 비정상적이었어요. 위험할 정도로요. 같은 프로젝트의 다른 댐들은 7에서 8년이 걸렸습니다. 페커탄 댐은 단 4년 만에 완공되었죠. 산샤 댐도 8년이 걸렸는데 페커탄의 구조는 훨씬 더 복잡했어요. 중국 당국은 이것을 AI 기술의 승리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인 제 눈에는 위험 신호만 보였어요. 대규모 댐은 절대 서둘러 지을 수 없습니다. 콘크리트는 제대로 구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정치적 마감 기한을 맞추기 위해 건설을 가속화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건설 일정은 하나의 우려사항에 불과했어요. 위치 자체가 지질학적 악몽이었습니다. 백허탄 댐은 스촨성과 윈난성에 자리 잡고 있는데 지진 활동이 빈번한 곳이죠. 댐의 거대한 저수지가 담고 있는 수백억 톤의 물이
불안정한 지질 구조에 막대한 압력을 가합니다. 이 압력이 지진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건 추측이 아니에요. 물리학입니다. 저는 충칭대학교의 순 교수님께 연락했어요. 그분의 평가는 섬뜩했습니다. 스촨 지역은 수천 년 동안 대규모 지진을 겪어왔습니다. 지질 구조가 취약하죠. 이 정도 규모의 댐이 가하는 압력을 암석지층이 무한정 견딜 수 없어요. 저는 지진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때커탄 댐은 칭하이 티베트 고원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더군요. 최근 몇 년간 규모 6에서 7 사이의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중국 정부는 경고를 무시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만약 빼커탄 댐이 무너진다면 재앙적인 홍수 파도가 산샤 댐을 향해 직접 몰려갈 거예요. 산샤 댐이 버틴다 해도 대규모 긴급 방류를 해야 할 겁니다. 합쳐진 물의 양은 중국 중부를 휩쓸 파괴의 벽을 만들어낼 거였어요. 저는 시뮬레이션을 수십 번 돌렸습니다. 모든 모델이 같은 결과를 보여줬죠. 빼커탄 댐이 무너지면 수억 명이 사는 도시들이 물에 잠길 것이고 경제적 피해는 수십조 달러에 달할 거라고요. 화상회의에서 네덜란드 수문학자가 물었습니다. 중국 당국에 제출했습니까? 저는 여러 번 했어요. 응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안전하다는 안심시키는 말들과 우려를 과장이라고 무시하는 것이요. 하지만 지질학적 현실은 정치를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국제공학 저널에 논문을 발표했죠. 그리고 그 모든 동안 저는 빼커탄 지역의 지진 센서들을 지켜봤어요. 다음 큰 지진이 제 최악의 예측을 끔찍한 현실로 만들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거대한 댐들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산샤댐이나 바이허탄댐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저는 다른 곳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위험한 곳을 찾아냈거든요. 그건 중국 밖에서는 거의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저수지였어요. 바로 미윈 저수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는 2천만 명이 사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 바로 위에 있었답니다. 제가 처음 미윈 저수지를 알게 된 건 3년 전이었죠. 중국의 물 공급 시스템을 분석하던 중이었어요. 최대 저수량이 43억 톤이더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소양호보다 14억 톤이나 더 많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저수지 하나가 베이징의 물 대부분을 공급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저를 불안하게 만든 건 지형이었어요. 미윈 저수지는 베이징 도심에서 직선거리로 겨우 75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수지와 수도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자연적인 장벽도 없고 예비댐도 없고 홍수를 늦춰줄 높낮이도 없었어요. 그냥 평평한 평야였답니다. 만약 미윈 저수지가 무너진다면 홍수가 베이징 중심부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3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상세한 수리 모델을 만들었어요. 결과는 끔찍했죠. 43억 톤의 물이 엄청난 속도로 평야를 가로질러 밀려올 겁니다. 베이징의 모든 시설이 순식간에 무너질 거예요. 쓰나미처럼 거대한 물벽이 인구 밀집 지역을 덮치는 거죠. 경고할 시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사망자는 수백만 명에 달할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베이징은 중국의 정치적, 행정적 심장이랍니다. 수도가 갑자기 물에 잠긴다면 중국 정부 전체가 마비될 거예요. 통신망이 끊어지고 교통이 파괴되고 14억 인구를 다스리던 행정 시스템이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저는 특히 중난아이에 주목했죠.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호수 옆에 있었습니다. 중국 권력의 중심이 가장 먼저 물에 잠길 곳 중 하나였답니다. 서방 정보기관에서 브리핑을 하던 날 저는 말했어요. 모두가 산샤댐을 중국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윈 저수지가 진짜 전략적 목표죠. 한 번의 공격만으로 중국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10년 이상 회복 불가능한 재앙을 만들 수 있어요. 분석가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우리 소양댐이 무너지면 서울까지 14시간이 걸려요. 대피할 시간이 있죠. 하지만 베이징은 3시간입니다.
제대로 된 대피는 불가능해요. 도시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한 분석가가 물었어요. 자연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무거웠죠. 기후변화로 폭우가 점점 더 자주 발생해요. 최근 베이징 홍수 때 미윈 저수지가 넘칠 뻔했답니다. 긴급 방류로 하류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완전 붕괴 예고편이었죠.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베이징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거대한 물폭탄 아래 지어진 세계적인 대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위험은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저수지가 결국 무너질 때 자연재해든 인간의 행동이든 그 재앙은 중국 사회를 몇 세대에 걸쳐 바꿔놓을 거였습니다. 43억 톤, 75km, 3시간, 수백만 명. 세상의 이목은 유명한 댐들에 쏠려 있었죠. 하지만 진짜 위험은 조용히 베이징 바로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난닝의 임시 사무실에서 이 마지막 장을 쓰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홍수 피해를 입은 거리가 보이죠. 제 마음속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일 때문이죠. 2025년 10월에 연달아 온 태풍과 홍수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중국의 수자원 인프라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마지막 단계에 있어요. 이제 무너질까 말까가 아니라 언제 무너질까의 문제죠. 경고 신호는 도처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9만 개 댐 중 절반 이상이 50년 넘은 낡은 구조물이에요. 유지보수는 미뤄졌고 안전점검은 불충분했죠. 저수지 수위를 최대로 유지하는 관행은 계속됐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시스템이 한계점까지 밀려났어요. 1975년 반차오댐 붕괴로 20만 명이 죽었던 일이 생각나요. 그건 댐 하나가 무너져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중국은 서로 연결된 댐 시스템을 만들었죠. 한 구조물이 무너지면 수십 개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현재 모델에 따르면 사망자가 수천만 명에서 억 명 이상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중국 동부의 산업 중심지가 이 취약한 댐 시스템들의 하류에 있어요. 대규모 연쇄 붕괴가 일어나면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될 겁니다. 공급망이 무너지고 시장이 붕괴할 거예요. 저는 최고 수준까지 제 경고를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논문을 발표하고 인터뷰를 하고 학회에서 발표했죠. 대부분은 듣고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과장한다고 비난했답니다. 어젯밤 늦게 삼역댐을 모니터링하는 동료에게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센서가 우려스러운 압력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댐의 구조적 무결성이 천천히 악화되고 있었어요. 재앙적 붕괴까지의 시간이 수십 년이 아니라 몇 년 단위로 측정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위기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범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막대한 지출, 수년간의 건설, 과거 실수의 인정이 필요하죠. 중국의 정치 시스템에서 그런 인정은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고 유지보수는 미뤄지고 카운트다운은 계속되는 거예요. 홍수 피해를 입은 도시를 내려다보면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게 보여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상은 끝났어요. 기후가 변했고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답니다. 저는 제 일을 계속 할 거예요. 하지만 점점 더 지진학자가 된 기분이에요. 대지진이 올 걸 알지만 막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이죠. 중국이 세운 콘크리트 제국은 모래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매 계절마다 조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걸 계속 기록할 겁니다. 붕괴가 왔을 때 미래 세대가 우리 실수에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비를 보고 센서를 모니터하고 불가피한 그날을 기다릴 겁니다. 카운트다운이 0에 도달하는 그날을요.